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도 사람들 웅성거림도 다 멎은 뒤였는데 한 여자만 아직 끝나지 못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기가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당신한텐 이게 제일 나아.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다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요. 파도 소리만 크게 들리는 바닷가 끝자락, 간판도 희미하게 바랜 작은 재활용 양원 앞에 남편은 아내를 내려놓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여자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유리문에 비친 남편의 옆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손을 잡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회사가 무너지고 장모가 쓰러지고 뉴스에 친정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변한 사람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빗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없던 여자의 오른손 약지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순간 여자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여자가 웃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한설인, 41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던 뷰티 브랜드 대표였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운 좋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남편도 번듯하다고요. 하지만 설이는 압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삶이란 대개 겉모습만 번듯한 포장지일 때가 많다는 걸요. 그녀의 남편 윤도혁은 원래 설인의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빈틈없고 예의 바른 남자였지요. 설이는 그런 도혁의 단정함을 믿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과장하지 않는 그 무뚝뚝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여서였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시작됐고 결혼은 더 빨랐습니다. 장인 회사의 후계 구도와 얽혀 입소문이 났지만 설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도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도 있었고 남자 하나의 인생이 흔들릴 사람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고는 겨울 끝자락에 났습니다. 설인의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던 때였고 그녀는 무리해서라도 모든 일정에 직접 얼굴을 비추려 했습니다. 그날도 촬영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설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경추와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 도혁은 매일 병실로 왔습니다. 죽 한 숟갈도 떠먹여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보호자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기도 했지요. 시어머니 이정희도 눈물을 보이며 우리 며느리만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버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은 천천히라도 돌아오겠지.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사람은 돈보다 빨리 돌아섰고 핏줄은 남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설인의 아버지 한태성 회장은 중견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겉으론 탄탄해 보였지만 오래전부터 무리한 PF와 차명 투자 문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인은 회사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속사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거래처가 끊기고
보도는 자극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구속을 면하려 애썼지만 결국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드는 날부터 병실 분위기는 차갑게 달라졌습니다. 도혁은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고 병실에서의 통화는 짧아졌고 대답엔 자꾸 빈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설이는 우연히 병실 문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까지 같이 가라앉아. 회사도 끝났는데 병원비를 언제까지 감당해. 그래도 아직 애 아빠는 아니니 정리하기는 쉬워.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설이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버려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윤도혁은 서서히 다정함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인을 지웠습니다. 예전엔 직접 해주던 재활 예약을 간병인에게 넘겼고 변호사 상담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눈으로 물으면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야. 최선? 그 단어는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가 설인에게 아주 작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미세하게 살아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설이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어렵게 손끝에 힘을 주며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혁은 먼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은 당신한테 너무 시끄러워. 바닷가 쪽 재활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더 나을 거야. 그 얼굴을 본 순간 설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격리라는 걸요. 바닷가 요양원은 전남의 작은 항구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봄이라는데도 바람이 매서웠고 건물은 낡았고 직원 수는 적었습니다. 도혁은 원장에게 따로 봉투를 건넸고 멀리서 본 설이는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7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이름표엔 강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설인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움직이셨죠? 설이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자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금 본 건 저만 압니다. 그 한마디가 설인에겐 처음으로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강미자는 원래 대학병원 간호조무사였지만 남편 병수발하느라 일을 놓쳤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이런 시설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살핀 사람 특유의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픈지, 누가 일부러 외면하는지, 누가 마음까지 무너졌는지를 금세 알아보는 눈이었지요. 미자는 설인의 재활 기록을 몰래 챙겨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작성한 마지막 소견서와 이곳에 전달된 요약 문서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서울병원에는 자극 반응 회복 가능성 있음, 집중치료 권고라고 적혀 있었는데 요양원으로 넘어온 문서엔 장기적 호전 가능성, 희박, 보호자 요구 따라 안정 요양 권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손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그걸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환자를 버리기 위해 희망까지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낮에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고 밤이 되면 미자와 함께 아주 작게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손목에 힘을 주는 것부터 눈동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부터요. 고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신경이 되살아나는 과정은
기적 같은 회복이 아니라 뜨거운 바늘이 온몸에 조금씩 꽂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미자는 울지 말라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참아야 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서린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남편 쪽에 알려지는 순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끝내려 들 것이라는 걸요. 버린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서린이 조용히 사라진 동안 도혁의 자리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회사가 무너지자 곧바로 투자사 쪽 인맥과 붙었고 한태성 회장의 법적 리스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이 새로 들어갈 법률자문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여기저기 다니며 우리 아들은 고생만 하다 인생 망칠 뻔했다고 피해자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서린 브랜드의 지분 일부도 이상하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서린이 사고 전 급히 위임했다는 서류가 제출된 것이지요. 하지만 서린은 그런 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고 직전 며칠간 너무 바빴고 도혁이 대신 처리하겠다며 가져간 서류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고 이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전부터 차근차근 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오는 33살 남자 정우진이었습니다. 항구에서 작은 해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말은 적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치매 초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늘 서린 침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안 끝났어. 처음엔 다들 노인네 말로 넘겼지만 우진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진짜 아무 반응 없습니까? 미자는 애매하게 대답했고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밤 요양원 뒤편 계단에서 몰래 운동하는 서린과 마주쳤습니다. 서린은 벽을 짚고 한 발을 겨우 내딛다 주저앉았고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킨 거 걱정 마세요. 전 말 안 합니다. 대신 끝까지 하실 거면 중간에 무너지진 마세요. 서린은 처음 보는 남자의 그 담담한 말에 이상하게 울고 싶어졌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린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엔 여전히 고개도 못 가누는 척했고 밤엔 미자와 우진의 도움으로 짧은 복도를 오갔습니다. 그 사이 미자는 더 큰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요양원 원장 컴퓨터에서 서린 관련 외부 메일 내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엔 윤도혁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더라도 외부 병원 제의뢰 없이 현 상태 유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보호 차원에서 조용한 관리 원합니다. 그 아래엔 돈이 오간 정황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은 사진을 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치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우진은 항구 쪽 거래처 사장에게서 서울 소문 하나를 듣고 서린에게 전했습니다. 남편분 다음 달 재혼 기사 난답니다. 서린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온 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였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도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내는 살아있는데 세상엔 이미 새로운 여자와의 약혼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장인의 회사 자산 매각을 도왔던 사모펀드 대표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인 안에서 마지막 미련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슬픔은 이상하게도 바닥을 찍으면 분노보다 먼저 끝납니다. 그 자리를 차갑고 또렷한 정신이 대신합니다. 설이는 그날 밤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는 건 여기까지예요. 목소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그 후 설이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우지는 항구 창고 한쪽을 비워 설인이 낮에도 잠깐 연습할 수 있게 도왔고 미자는 서울 병원에 있는 후배 간호사에게 연락해 사고 직후의 원본 기록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거기엔 설인의 의식 상태가 매우 명료했으며 손상 정도가 회복 불가능 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고 직전 도혁이 설인 명의의 전자서명을 사용한 기록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지분 적립뿐 아니라 설인 명의의 개인 재산 일부도 담보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설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식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진 틈을 타 삶 전체를 훔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범죄였지요. 도혁은 여름 초입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대한 약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론 몇 군데에도 슬쩍 흘렸습니다. 오랜 간병 끝에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남자 같은 포장까지 씌웠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우리 아들 인생이 너무 기구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기막힌 뻔뻔함이 설인을 오히려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내면 지고 울면 끝난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박지는 48배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지은은 설인의 사정을 들은 뒤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제거예요. 그 말이 설인에게는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증거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도혁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꽃 장식이 가득했고 기자 몇 명도 와 있었습니다. 새 출발, 경영권 재편, 투자 협업, 아름다운 인연. 온갖 말들이 부드러운 음악 위로 떠다녔지요.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호텔 스크린에 준비되지 않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윤도혁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서울병원의 원본 소견서, 설인 명의로 처리된 전자서명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 복도 CCTV 화면. 밤중에 벽을 짚고 걷는 설인의 모습과 그걸 확인하고도 외부 병원 이송을 막으라는 도혁의 음성이 함께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의자를 붙잡았고 신부 측 부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맨 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정장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한설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도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이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장례식 치르듯 제 인생을 정리해 주셔서 고맙네요. 덕분에 제가 뭘 잃었는지 누가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장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지분 탈취, 사문서 위조, 치료방해, 재산 은닉 관련, 고소장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께는 지금 영상과 자료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도혁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았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그 순간 사람들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새 출발의 주인공이던 남자는 순식간에 끝장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언론은 도혁의 이중생활보다도 회복 가능성을 숨기고 아내를 장기 요양시설에 사실상 유기한 남편이라는 프레임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조사에 들어갔고 사모펀드 쪽도 발을 뺐습니다. 약혼은 당연히 깨졌고 시어머니 정희는 인터뷰를 피해 숨듯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서린의 아버지 사건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회사 자료 일부가 외부로 흘러간 경로에 윤도혁이 얽혀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서린은 면회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쯤 백발이 된 아버지는 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린아, 내가 미안하다. 서린은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어린 딸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흘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몇 달 뒤 서린은 서울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닷가 항구마을 근처 작은 건물을 하나 사서 재활과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성회복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몸이 다친 사람도 인생이 부러진 사람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잠시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미자는 그곳의 실장이 되었고 우진은 물류와 운영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조심스럽게 궁금해했지만 서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일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은 기적보다 더 천천히 와야 맞는다고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날 늦은 오후 항구에 노을이 길게 번질 때 우진이 묻긴 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사람 안 무서우십니까? 서리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고 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윤도혁은 결국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줄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어머니 정희는 아들이 억울하다고 울부짖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엔 법보다 늦게 오는 벌이 있고 판결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체면, 평판,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반면 서리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비 오는 날이면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압니다. 완전히 낫는 것만이 회복은 아니라는 걸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요. 첫 번째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서리는 센터 창문 너머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미자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선 우진이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56살 여자가 물리치료실 문턱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될까요? 서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아주 잠깐 자신이 바닷가 요양원 문 앞에 내려졌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그날,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나를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되는 게 아니라요.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몇 년 만에야 비로소 스스로도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냐고요. 서리는 그럴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다만 바닥에서 본 세상은 위에서 보던 세상과 달랐다고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다정한 얼굴로 칼을 숨기는지, 누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주는지, 그때는 다 보였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문 닫힌 방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방금 본 건 저만 압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같은 것이라고요. 그날 남편은 분명 서린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쪽이 늘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진 자리에서 더 또렷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바닷가 요양원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여자는 이제 매일 누군가의 재활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오늘 한 발이면 그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가끔 한 번에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아주 작게 돌아옵니다. 손끝부터 발끝부터 자존심부터 이름부터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그날 살아남은 이유가 단지 복수하려고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끝까지 내 삶을 내 손으로 되찾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의 선택, 용서가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응징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